미스터리 듣고 갈래? 여러분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언제인가요? 보통 이 질문의 사람들은 평균 4살에서 5살 정도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4살의 신지우는 수원시 율전동에 있었고 친구와 놀기 좋아하는 아이였죠. 사실 그때와 지금의 내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몸만 자란 기분이고 하는 행동이나 말투, 심지어 얼굴도 크게 변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데 이건? 대신 피부로 느끼는 큰 변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책임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가족과 주변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 오랫동안 방송하기 위해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 당장 이 녹음부터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신지우에게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다는 기분은 들지 않더라도 분명한 책임감들이 생겼다는 건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젠 어른이 됐다는 증거이고 좋든 싫든 이제는 그 어른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감은 점점 어릴 때 내가 좋아하던 것들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나는 잠깐 잊고 있던 겁니다. 책임감에 쫓겨 친구와 만나고 놀기를 좋아했었다는 사실을요. 지금의 내가 맡은 역할이 싫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의 나를 놓치기는 또 싫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지금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겁니다. 주어진 책임감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어릴 때의 나를 아직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전의 나로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지금, 신지우의 미스터리 듣고 갈래는 건스 앤 로지스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미스터리 듣고 갈래? 3회 방송 시작됐습니다. 첫 곡 건스 앤 로지스의 스위트 차일드 오브 마인드 들으셨어요. 이 노래가 1987년에 나왔거든요. 올해 토르4의 러브 앤 썬더 트레일러 영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BGM이었는데 다시 유명해진 거죠. 트레일러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은 어릴 때 토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토르가 꼬맹이 때 점점 달려요. 그러면서 자라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이어트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토르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살이 좀 쪘었잖아요. 이 두 장면이 토르가 예전의 자기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연출한 장면 같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오프닝 멘트가 생각났던 건데, 다들 어릴 때 좋아하던 걸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전혀 안 하면서 살게 됐잖아요. 이 과정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걸 잊고 살았지? 싶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의 나를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되찾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잘 어울리는 느낌의 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수 소개도 조금 해드리자면은 건스 앤 로지스가 80년대 밴드예요. 하드락이라는 장르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음악 스타일이거든요. 음악이라는 걸 사실 이 장르를 나눈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락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드럼과 기타 위주의 소리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음악이 하드락이고, 여기에 아메리칸 특유의 좀 끈적대는 이런 느낌을 더한 게 바로 건스 앤 로지스가 추구하는 음악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방금 들은 스위트 차일드 오브 마인드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락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더 건스 앤 로지스 음반 중에 눈에 띄는 곡이기도 하고요. 대중적으로 또 노래가 잘 빠졌어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어제가 수능이었거든요. 어쩐지 급 추워졌더라고요. 왜 춥나 했더니 수능이었어요. 수능 때는 왜 유독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수능 볼 때도 엄청 추웠거든요. 그때는 눈까지 왔었어요. 사실 저는 수능을 안 봤거든요. 왜 안 봤냐면은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러 나갔다가 눈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벽을 잠깐 짚었는데 손이 까졌습니다. 피가 막 나길래 갑자기 이 졸리고 추운데 피까지 나고 대체 이 수능이라는 건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왔냐길래 막 설거지 하다가 나 시험 안 본다. 나 보기 싫다. 대학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한 대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럼 들어가 자. 진짜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예, 저는 그래서 수능을 안 봤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있던 일이에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거 기억 못 하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은 올해 수능 본 학생들 잘 봤으면 축하드리는데 혹시나 성적이 생각처럼 안 나왔다면 당연히 실망할 수 있죠. 그래도 그거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30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1, 2년 정도 남들보다 늦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대학을 가지 않아도 크게 단점이 되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보다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이나 적성을 알아보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프닝 인사 이쯤 하고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이슈, 연예, 시사, 정치, 사회, 문화까지 한 주간의 주요 이야기들을 미스터리한 시각으로 보는 주간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요.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우유값의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 이 우유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품귀 현상인 거냐? 그렇진 않아요. 업계 말에 따르면 남아 도는 게 우유인데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로 가장 먼저 시장에 변화가 온 곳은 카페입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배달의 민족 키셔가지고 카페 검색하시면은 우유를 파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카페 사장님들은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를 줄이지 않으면 적자가 날 지경이고 대체 메뉴라도 개발해야 될지 고민이 크다고 해요. 우유가 비싸지면 동시에 제과제빵 업계도 타격을 받습니다. 빵, 아이스크림, 치즈, 버터까지 우유 들어가는 식품이 동시에 비싸지는 밀크플레이션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업계는 이런 반응이고 그럼 이걸 사먹는 우리 소비자들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우유를 마시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음료수를 우리가 찾은 게 아니고요. 점차 비싸지니까 선택지에서 사라졌던 거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우유 소비가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분유값도 예전보다 비싸졌다 그래요. 신기하죠? 우유 소비량은 매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반대로 가격은 오르냐는 겁니다. 이 우유값 상승의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요. 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이 시장보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보통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는 게 정상인데 정부가 우유를 산업보호 차원에서 매년 매입 가격을 올려주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도 가격이 올라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정부는요, 낙농업계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가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2013년에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면서 낙농가와 우유업계가 피해를 보자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러면 아니 세금이나 인건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원유 자체를 올려주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이 공급의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이런 특징 때문이거든요. 원유를 생산하는 게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젖소라는 거죠. 태어난 소가 우유를 생산할 정도로 자라려면은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번 우유를 짜기 시작하면은 1년 내내 같은 양을 쉬지 않고 짜야 한다는 거예요. 양을 조절한다고 만약에 젖을 짜지 않으면 소가 병에 걸려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상관없이 생산량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특수한 산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쟁력의 문제도 있거든요. 한국의 우유 산업은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작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기본 단가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20년간 우리나라 원유 가격이 72%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과 유럽은 10% 올랐고요. 소비자 가격 보면은 1리터당 한국이 2,710원이에요. 이게 미국의 한 5배 됩니다. 독일의 4배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젖소가 먹을 사료의 95%를 수입해야 되는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값 상승의 큰 원인들은 한두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낙농가가 젖소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생산비를 낮추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낙농가는 생각이 또 다르죠. 어차피 가격 올라도 기업이 계속 사줄 테니까 정부가 가격을 유지해주고 생산을 굳이 낮춰서 수입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트 진열대로 가는 유통 과정에서도 중간 마진이 너무 많이 붙는다는 문제도 있어요. 작년에 원유 가격이 리터당 21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매 가격은 200원이 올랐어요. 원유 상승의 10배라는 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시죠? 우유 업체들은 정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아 왔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가격도 추정할 뿐이거든요. 한 30-40% 정도가 유통 마진으로 보는 중이고요. 이건 일본의 2배 수준이라고 그래요. 결국 우유 가격 상승의 피해자는 지금 소비자들이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방법 없느냐? 정부가 우유를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 가격제 시행을 추진 중이라 그래요. 마시는 흰 우유 그리고 치즈, 버터에 쓰이는 가공유 값을 다르게 책정해서 마시는 우유의 인상이라도 막아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생산을 담당하는 낙농가는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이 정책을 반대할 겁니다. 어느 한쪽이 지금 계속 손해를 봐야만 이 문제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 정상화가 실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또 상황이라는 전망이고요. 여기까지가 팔리지 않는 우유값의 미스터리인데요. 지금 악순환의 연속인 상황이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한쪽은 이득을 봐야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해결이 안 돼 보이거든요. 농가에서 젖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목장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아무래도 우유값이 좀 오르는 이유는 중간 마진이 커 보이잖아요. 우유 업체가 출고가만 공개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중간 마진 얼마 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겠죠, 업계에서는. 하지만 이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게 이 우유 업계의 어떤 비밀인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지금 우유는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었어요. 주간 미스터리 다음 소식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실종 11년 만에 발견된 유골을 감식해본 결과 두개골 손상을 봤을 때 타살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예요. 하지만 흉기를 확인하지 못해서 잠정적인 결론이었을 뿐이고 그 외의 범인이나 범행 동기까지 단서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제로 남은 국내 3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인데 지금 사건 31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당시 현장 취재 기자였던 지금 이분이 국민일보의 대구 경북 본부장이신 김재산 씨라고 하거든요. 김재산 본부장이 그동안의 취재 기록을 올해 책으로 냈어요. 그리고 이 책 안에 아주 의외의 충격적인 결론이 들어있다는 소식인데요. 김 본부장은 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타살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 사건이 왜 타살인지 알고 있어요. 아이 5명 중 3명의 두개골에서 아주 일정한 모양의 자국이 여러 개가 발견됐고 이런 자국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이 뭐냐? 이것도 거의 찾아낸 것처럼 방송이 나왔었잖아요. 꽤 설득력 있었기 때문에 다들 타살이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 취재 기자였던 분의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자, 그러면 타살 아니면 아이들이 산에서 조난사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자면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그래요. 첫 번째는 초기 수사 방향이 잘못됐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실종되던 날은 1991년 3월 26일로 지방선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대부분이 투표장에 동원되느라 실종 신고가 들어갔지만 여유 인력이 없어서 선고가 끝나고 뒤늦게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때도 단순 가출의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실종이냐, 누군가가 노린, 아이들을 노린 범행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가출이라니까 수색 범위는 필요 이상으로 넓어졌고 다른 지역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수사가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요. 허위 제보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사람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아이들을 납치했다거나, 유명 대학 교수는 자기가 사건 자료를 모아 분석해 보니까 이거 실종자 부모가 범인이다, 그리고 자기 집 화장실에 묻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가 막상 화장실 파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거기에 무속인들이 또 그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꿈에서 개구리 소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봤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거는 없어요. 자기가 무속인인데 꿈에서 봤다는 게 신고의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경찰들은 이런 근거 없는 제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매일 기사 나가고 기자들은 수사 내내 따라다녔거든요. 거기에 위에서는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하는데 정작 현장에 나가는 형사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확인해 보자는 심정으로 제보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본 건데, 역시나 허위 제보들이었고 그동안의 시간과 인력 낭비를 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또 아이들 단순 장난 전화, 이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서에 당연하고요. 실종자 아이 부모님들께도 장난 전화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경찰서에는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업무가 안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찰의 부실 수사.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6월이 11년 6개월 만에 발견된 게 그 이유인데, 이미 경찰은 실수사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2002년 9월 26일 등산객들이 유골을 발견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간다고 했던 와룡산 산 중턱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거든요. 산에 갔다가 아이들이 실종됐는데 경찰은 아이들이 거기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못하면서 산 전체를 수색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한 30만 명 정도 동원돼서 5년 정도 수색했거든요. 당연히 산부터 다 찾아보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산을 꼼꼼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말이라는 거죠. 실종자 수색할 때는 보통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렬로 수색 인원들이 길게 늘어서서 전체 면적을 훑고 지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평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산이면 사람마다 산을 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폭이나 체력적인 문제로 결국 앞서거나 뒤처지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반복되면은 수색 시간이 처음에는 일렬로 길게 늘어선 줄인데 점점 세로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결국 수색 인원들이 산 전체 면적을 훑고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이 문제점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와룡산을 수색한 건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수사에 가까웠다는 분석이고요. 자, 네 번째, 타살로 결론 지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으로 사람들이 타살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 전에 사실 유골 발견 6주 만에 법의학팀이 타살로 결론을 내린 뒤였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실종된 아이 5명 중 3명의 두개골에서 살아있을 당시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한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이었는데, 경찰이 이 도구가 뭘지 알아보고 그 도구를 사용할 만한 사람은 또 누구인지 이걸 찾아보는 식으로 수사 방향을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결론을 타살로 내렸지만 누가 범인이고 왜 저질렀으며 어떻게 죽였냐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곧 타살이라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장 취재를 했던 김 본부장은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인은 없다는 주장을 책을 통해 하고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은 두개골 손상과 유골 발견 당시 아이들이 옷에 묶여 있다는 점이 타살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두개골 손상은 아이들이 사망한 뒤에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 이후 유골로 발견될 때까지 1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매년 여름철 홍수나 바람에 돌들이 굴러서 두개골 위에 떨어졌고 이렇게 생긴 사후 골절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손발이 옷에 묶여 있던 것도 범인이 결박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실종 초기에 비가 왔어요. 아이들도 산에서 비를 맞았을 테니까 저체온이 왔겠죠. 밤늦은 시간에.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 머리 위까지 옷을 당겨 올렸고 묶은 건데 이게 조난자들이 보여주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거기에 3명의 두개골에 생긴 흔적으로 타살을 주장할 거면 나머지 2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들어 타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아이들은 산에서 길을 잃었고 어두워지자 산을 내려가지 못하게 됐으며 비까지 맞아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사를 했고 장마와 바람에 돌들이 머리 위로 굴러 떨어지면서 흔적이 생겼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매장됐었다는 게 이분 주장인 겁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주장이고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책을 통해 공개적으로 그동안의 결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지금 받고 있죠. 2019년에 DNA 분석으로 이춘재가 밝혀졌잖아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그러자 경찰청장이 재수사하겠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도 이런 입장 내놨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1991년에 비해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상태예요. 이 사건이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 수사 기록 중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너무 많은 소문과 문제들이 섞이면서 지금 도시전설처럼 남겨지고 있거든요.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이라 경찰이 움직여야 할 명분은 없고요.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체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수사에 적극적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미스터리 두 번째,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범인은 없다 였습니다. 네, 주간 미스터리였고요. 음악 하나 듣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오늘 유독 기대가 되는데 특별 게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서 30분째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빨리 노래 듣고 만나보죠. 뮤즈가 부릅니다. 슈퍼 매시브 블랙홀. 네, 뮤즈였습니다. 슈퍼 매시브 블랙홀. 뮤즈 노래는 미스터리 듣고 갈래의 첫 선곡으로 소개했었죠. 1994년 결성된 영국 4인조 남성 락밴드고요. 얼터너티브 락 기반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양한 시도하면서 장르를 넓히고 있어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라디오 헤드 아시죠? 라디오 헤드의 카피 밴드가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의식해가지고 밴드는 또 음악적 색깔이라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뮤즈가 일부러라도 좀 장르적 변화를 계속 시도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앨범보다 라이브가 더 좋다는 밴드고요. 한번 월드 투어 시작하면은 1년 반 정도 전 세계를 돈다 그래요. 이때 150번 이상의 공연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들으신 슈퍼매시브 블랙홀은 영화 트와일라잇의 OST로도 알려져 있죠. 보컬 음색이 약간 퇴폐적이면서 도발적이고 끈적하고 섹시하고 이런 느낌이라 영화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코너 차례죠. 세계 미스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세계 미스터리 시간이에요.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셔봤습니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좀 긴장되세요? 네, 너무 긴장되는데요. 사실 긴장 풀렸어. 아, 그래요? 대기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네. 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미스터리 사건을 소개하고 계시는 유튜버시고요. 최근에 구독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저를 추월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미스터리계의 다크호스, 미스터리계의 사파이어, 미스터리계의 포테이토 피자, 미스터리계의 웰시코기, 미스터리계의 신혜선, 찬나일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님을 역전하는 게 꿈인 샨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뵀어요. 맞아요. 미리 진작에 전화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지만 처음 뵀는데 화면과 똑같으시네요. 똑같으시네요. 얼굴이 진짜 작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처음 보고 키 너무 크시고 감사합니다. 멋있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또 커피를 사오셔가지고 생각도 못했는데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소개 멘트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직접 쓰신 거죠? 네, 그럼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뭐 다크호스. 외식거리는 뭐죠?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안 키워요. 그래요? 네. 제가 강아지 좋아하는데 네. 뭐 소개 멘트 하다가 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수식어를 넣어보자 하다가 뭐 다크호스는 좀 너무 식상해서 그 뒤에 뭐 사파이어, 포테이토 피자, 그다음에 동물 앱 뭐 있을까 하다가 강아지 한번 생각해봤는데 좀 외식콕이랑 약간 이미지가 좀 비슷하지 그래요?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사파이어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 순위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러고. 그리고 포테이토 피자도 비슷하고요. 뭐 웰시코기 다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의미구나. 사실 우리가 아직 탑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 보자. 어린 그렇죠. 의미로. 우린 잘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신혜선 씨 좀 닮으셨어요. 그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 진짜 많이 들어서 그죠? 사실 제 채널에 신혜선이라는 키워드가 네네. 차단돼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차단돼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한 1년 반, 2년까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댓글에 사건에 대한 댓글이 있는 게 아니라 신혜선 닮았어요가 더 많고 작품을 시작하시면 그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게 신혜선 저도 있어요. 있어요? 차단? 네. 뭐요? 차단된 연예인 이름이 있어요. 누구요? 저는 뭐 한둘이 아닌데요. 박보검, 현빈.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신혜선 이거는 좀 비슷해요, 이미지가. 사실 인정하시잖아요, 조금은. 저도 계속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인데 근데 저한테 현빈 이건 박보검 이건 좀 약간 매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이 좀 시각이 남다르신 건지 너무 재밌다. 저도 그게 댓글로 자꾸 올라와서 남들이 보면 이게 욕한다. 그럴 수 있겠네. 뭐 구독자고 생방송 자주 오시고 제 방송 좋아하시면은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처음 왔는데 얘가 박보검 이건 욕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차단돼 있는 단어죠. 박보검이랑 다른 이미지로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닮았다고 안 하셔도. 저도 근데 방송에 그러니까 감사한데 예쁜 분을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맞아요. 감사해서 그냥 네 했는데 너무 그 얘기만 나오니까 그냥 생방송을 켜든 영상을 올리든 그 얘기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맘 먹고 차단을 했죠. 상처받으시려나? 제가 10분 공감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요.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처지네요. 오늘 좀 진행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혹시 이거 들으셨어요? 제 거 팟캐스트? 들었죠. 어떤가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객관적으로 어떤가요? 저는 예전에 이거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만 알고 있었다가 최근에 요거 때문에 연락하면서 네네. 들어봤는데 라디오에 최적화된 목소리던데요. 그렇죠. 저도 하면서 지금 재밌고 물론 바빠졌고 잠을 좀 줄이긴 했지만 재밌고 제가 또 이게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좀 더 강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진짜 최고. 저 지금 방금 하실 때 옆에 앉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냥 기다린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샷나일님이 세계 미스터리 시간에서 사건을 소개해 주실 건데 직접 준비해 오신 거잖아요. 네, 준비했죠. 네, 어때요? 좀 긴장이 되시나요? 약간 긴장이 됐는데 네, 막상 입대니까 이제 기대가 되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편하게 대화하시면서 아무 말이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잘라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우리에겐 편집이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사건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준비해온 사건은 강진 여고생 실종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전라남도 강진에 살던 17살 이양이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말없이 딸이 나갔는데 저녁이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 가족들이 직접 이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양이 뭐 어디 간다 이런 말이 집에 없었나요?
그때 이양 어머니가 딸 친구에게 전해들은 말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켜준다는 아빠의 친구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미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됐고 걱정되니까 찾다가 친구에게 한번 연락을 해서 듣게 된 말인 거죠? 그렇죠. 이양의 친구는 아빠 친구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다라는 말을 이제 가족들에게 전했고요. 그 순간 이양의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머릿속을 스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근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던 51세의 김 씨였습니다. 이양의 어머니가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지만 본능적으로 김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 문을 두드리는데 그 시각에 집에 있었던 김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양 친구의 아빠가 지금 보신탕집을 하는 51세의 김 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90년대까지는 이게 집 전화로 연락을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부모가 친구들을 아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2000 들어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식의 친구가 이제 부모는 잘 모르게 되는 개인적인 사생활로 좀 많이 분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와 바로 엄마가 연락이 되는 걸 보면 꽤 친한 친구였고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빠가 의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엄마가 찾아갔어요. 근데 그 시각 집에 있었던 그 머리에 스쳤던 김 씨, 네.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집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자신의 가족들에게 불을 켜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뒷문을 통해서 그대로 도주해버린 거죠. 도망갔어. 네. 알려지진 않았는데 김 씨가 그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양의 어머니가 알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렇게 수상한 반응을 보였던 김 씨도 함께 신고를 합니다. 자, 지금 왜 이 김 씨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동에서 이제 유력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관이 없는데 굳이 도망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빠르게 움직였고요. 6시간 뒤인 6월 17일 오전 6시 20분에 김 씨를 찾아냅니다. 찾았네.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김 씨가 근처 철도 공사장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거죠. 타살의 혐의 같은 게 안 보이고. 네, 자살이었어요. 실종된 이양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가 유서 한 장 없이 사망한 거예요. 실종된 이양과 수상한 아빠 친구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 씨는 아무래도 이 사건에 자기가 관련됐다는 걸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김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양과의 평소 관계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초기에 사망해버린 상황이에요. 경찰은 CCTV와 핸드폰 기록,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이양과 김 씨의 행적을 처음부터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51세의 김 씨는 화물차 운전과 개농장 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동네 인근의 보신탕집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에 따르면 이양이 평소에 아빠 친구인 김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그런 이양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면서 친근하게 대했다고 해요. 반대로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양의 아버지와 김 씨는 별로 교류가 없던 사이였고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의 친구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 지인, 이런 면식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는 잘 모르지만 자식끼리는 서로의 부모와 어느 정도의 안면은 좀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김 씨가 먼저 어떤 범행 목적을 가지고 이양에게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 씨가 학교 앞에서 우연히, 혹은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접근이겠지만 이양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요. 대신 이런 말을 해요.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답니다. 이 내용은 이양이 그 친구하고 나눴던 메시지 내용에서 확인된 부분이에요. 무슨 아르바이트였나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아저씨가 알바 소개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나 내일 알바 간다. 메시지 잘 봐야 돼. 위험하면 신고해줘.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근데 특이한 건 자신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인데 김 씨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가 어떤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라는 핑계를 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뭐 위험할 수도 있다. 혹시 신고해줘. 그럴 것 같으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성인들의 시점에서는 아이들의 대화나 어떤 그런 친밀감의 표시, 어떤 대화 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요.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심각하고 과격한 이야기인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표현하고 듣는 사람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망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샤넬님에게 카톡 보내는 거죠. 나이라 나 시험 망쳤는데 지금 한강 수온제로 간다. 이런 식인 거죠. 한강 수온제로 예. 간다. 심각한 얘기를 예, 아주. 이거 어른들이 들으면은 음, 좀 걱정할 만한 얘기거든요. 그쵸. 하지만 친구들끼리는 장난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 카톡 내용을 봤을 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낯선 일이라 긴장이나 걱정이 조금 되지만 감수할 정도의 감정 상태. 완전히 이 아저씨를 믿지는 않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뭐 설마 이런 게 좀 끼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딱 감수할 정도의 딱 그 감정 상태가 딱 이 김 씨와 이양의 관계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났겠죠. 둘이 어디를 간 건가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건 당일의 행적을 말씀드릴 건데 6월 16일 실종 당일 13시 30분에 이양이 약속된 장소로 김 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남긴 메시지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아빠 친구를 만나러 간다. 오셨다. 해남 쪽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8분 뒤에 CCTV에 이양이 찍힙니다. 약속 장소로 추정되는 한 공장 앞으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양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도 13시 50분경에 가게를 나와서 이 실종 학생이 향하던 공장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공장에 CCTV가 없어서 여기서 피해자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15분이 흐릅니다. 오후 2시 15분경에 또 다른 CCTV 화면에 김 씨의 에쿠스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요. 근데 이 차량 썬팅이 너무 짙어서 여기에 이양이 함께 타고 있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이 지점이 이양의 집에서부터 17km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내부는 보이지 않지만 이양의 휴대폰 신호가 그날 김 씨의 차량의 이동 행적과 일치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것이 확인이 됐죠. 2시 17분에 김 씨의 차량은 고향마을 입구의 CCTV에서 다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진입한 이 김 씨의 차량이 야산 밑에서 2시간 20분 정도를 머물러요. 이때 주차된 김 씨의 차를 마을 이장이 목격을 했어요. 여기가 워낙 외진 장소이기도 했고 이 에쿠스 차량이 동네에선 좀 보기 힘든 고급 차량이어서 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안을 살펴봤는데 일단 인기척을 못 느껴요. 내부가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중요한 건 이 차량이 세워져 있었던 오후 4시 24분경에 이 지역에서 이양의 휴대폰이 꺼졌다는 거죠. 이후에 김 씨의 차량은 오후 5시경 마을을 빠져나갔고요. 이양의 흔적은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양이 김 씨와 같이 이동하는 순간이 찍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카톡 친구랑 나눴던 내용을 보면은 만난 시간은 확실하고 그리고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가족 신고도 들어간 상태니까 이양 수색을 했죠. 경찰이. 발견되나요? 결국 찾아요.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갔다고 판단했고요. 이곳이 김 씨의 유력한 범행 장소일 것으로 특정하고 수색 작업에 들어가요. 3차례에 걸쳐서 이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하는데 1차 수색은 차량 안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경우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야산 밑에 차량 주차지 30m 이내를 수색했고요. 2차 수색은 이 차량 밖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주차지로부터 500m 이내까지 설정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3차 수색은 김 씨가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증거물 등을 버렸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자택으로 가는 길까지 수색을 했죠. 여러 번의 수색이 있었는데 수색 규모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헬기와 드론이 동원됐고 인력은 1,080여 명 엄청 대대적으로 수색을 한 거죠. 그리고 실종 8일 만에 이 산 정상 부근에서 이양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묘하게 돌아가는 게 김 씨의 자살을 확인한 뒤에 피해자 시신을 찾은 거예요. 보통 시신이 먼저 나타나고 여기서 찾은 단서로 범인을 잡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 사건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범인은 죽었고
시신을 통해 알아야 할 거는 범행 동기와 공범의 유무 확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소권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시신과 현장에서 뭐가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신과 현장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알몸 상태였고요.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특이한 건 시신의 머리카락이 반삭발처럼 짧게 잘려 있었다는 거예요. 소지품은요? 립글로즈 1개, 이양의 것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이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게 범인의 성향을 좀 드러내는 행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트로피냐 아니면 성적인 의미가 있느냐인데, 트로피는 뭐 연쇄살인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사건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생긴 피해자들의 물건을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 당시 범행 순간을 떠올린다, 이런 건데 뭐 이 지역에서 연쇄 실종은 없었기 때문에 뭐 성적인 의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범죄 정황이 좀 없었는지 뭐 부검 결과가 있나요? 그 성범죄 여부에 대한 부분은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부검에서 유력한 정황이 하나 나오는 게, 네, 어떤 거죠? 체내에서 네. 수면 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거예요. 실제로 이 김 씨도 이양을 만나기 이틀 전에 동일한 성분의 수면 유도제를 구매했던 게 밝혀져요. 근데 이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져 있었던 것도 의문이었지만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또 있었어요. 이양이 발견된 장소가 이 김 씨의 차량이 세워져 있었던 지점에서 직선거리로만 250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지형의 특성이 차량이 접근하기 좀 어렵고요. 250m 높이의 산 정상을 넘어야 하는, 도보로는 1시간이 넘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 시신 발견 지점은 경사 각도가 70도에서 80도 정도입니다. 되게 가파른 곳이었어요. 자, 여기서 체격적인 조건을 생각하면 더 이상해요. 김 씨는 170cm에 체중 65kg 정도로 마른 체격이거든요. 이양은 또 좀 통통한 체격이에요. 체중이 김 씨랑 비슷했거든요. 그러면 그녀를 이곳까지 혼자 들어서 옮겼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면 더 무거웠겠죠.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점에 올라올 때까지 이양이 살아 있었거나, 두 번째로는 아니면 같이 올려줄 공범이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워 보이세요? 저는 아무래도 네. 그 김 씨의 범행이 계획성이 짙다고 봤을 때 네. 동기는 불분명하지만 처음에 만났던 그 공장이라는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인적이 드문 산으로 이양을 유인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양이 이때까지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요. 공범과 함께 사망한 이양을 같이 들어올려서 산으로 갔다기보다는 이양이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졸피뎀이 나왔다는 점에서 차에서 좀 음료수를 주는 척하면서 먹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양은 산에 올라가면서 의식이 좀 흐려졌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계산한 범행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의 경찰도 김 씨가 현장까지 이양을 유인한 이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았었어요. 그러면 이 공범의 단서 같은 거는 뭐 아예 없는 건가요? 배제하고 수사가 있던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경찰이. 네. 근데 일단은 이양이 산 밑에서 사망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었고, 네. 이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면식 관계였기 때문에 스스로 김 씨를 따라서 올라갔을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두텁지는 않은데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위험에 대한 불안은 조금 있는, 그러면서도 부모님께 말 안 하고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수 있는 약간 애매한 그런 신뢰관계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 차에 태울 때부터 이양이 반항하지 못할 만한 어떤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 억지로 끌려 올라갔을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네요. 범행 과정이 사실 단독 범행의 방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사건처럼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성적 표현을 좀 드러내는 범죄자들이 보통 공범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뭐 정황 증거들인데 확정지을 만한 단서가 있냐, 네. 김 씨가 맞냐, 이런 단서가 있나요? 결정적 증거가 딱 잡혔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마을을 빠져나간 이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세차를 해요. 그리고 차에서 뭔가를 꺼내서 휘발유를 붓고 한참 태웁니다. 이게 CCTV에 다 찍혀요. 경찰은 김 씨의 차량과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범행에 사용된 전기 이발기를 발견합니다. 이발기라는 게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분해해서 물로 씻지 않는 이상 머리카락이 낍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뿐 아니라 머리카락과 지문 그리고 태우고 난 그 잔해물 이런 의심되는 흔적과 물품들을 확보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자, 단서들 부검도 있었고 뭐 꽤 많이 확보됐어요. 이후에 김 씨라는 확신이 들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때 발견된 것들 첫 번째로 이 전기 이발기에서 이 양의 DNA가 확보됐고요. 이 소각 잔해물에서 이 양의 옷 일부가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있었던 김 씨의 낫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DNA가 검출이 되는데 혈흔은 아니었고 이 양이 이거를 들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근데 이 DNA가 중요한 이유는 용의자하고 피해자 간에 분명한 접촉이 있었고 그 흔적이 과학적인 단서로 발견된 것이기 때문이죠. 명확한 증거, 김 씨가 보였던 이상행동, 도주를 했다가 갑자기 자살을 했던 뭐 이런 분명한 정황 등을 종합했던 경찰은 김 씨가 이 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합니다. 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범행에 실패합니다. 뭐 체액이 발견된 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이 양이 낫을 들었다는 점에서 몸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국 범행은 실패했고 살해한 뒤에 돌아왔어요. 시신 처리하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자기가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지 그래서 자살을 한 건지 자살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 이 모든 게 밝혀져도 뭐 취조도 안 되고 재판도 공소권이 없어요. 범행 동기라도 좀 알아야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가능하겠죠. 혹시 뭐 범행 동기에 대해 밝혀진 게 좀 있나요?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지금 사망한 상황에서 경찰이 김 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 부검을 진행합니다. 6명의 프로파일러들이 김 씨의 형제, 이혼한 부인, 현재 아내, 직장 동료, 그러니까 7명 정도를 상대로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김 씨가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스케줄을 하나하나 정해서 일관적으로 다 지키는 사람. 그리고 개농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위생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아주 깔끔하게 운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격적인 특성이 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주변인들 중에서는 이 김 씨의 범행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믿지 못했던 거죠. 근데 심리 부검을 통해서 나타난 그에 대한 평가는 또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가요? 누군가는 완전히 악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주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김 씨가 지인들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4차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확실하게 드러나고 범행까지 간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성적인 문제나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특이한 집착이 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예. 특히나 성관계 시에 다른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행위에 쾌락을 느끼고 스릴을 느끼는 성도착 증세 같은 것도 있었던 거죠. 이게 머리카락을 자른 이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모두 종합해 보자면 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자존심도 강한 완벽주의의 성향, 강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성향이 이 양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도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성적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양을 통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생각이 그게 범행의 동기 중에 좀 주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사건은 뭐 이 정도면은 내막은 뭐 꽤 밝혀졌다고 보이는데 그 와중에 혹시 확실하지 않다 의문으로 남은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있어요. 이 프로파일러 팀이 일주일 동안 심리부검을 해서 내린 결론이 김 씨의 당초 목적이 성범죄였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우발적인 살인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뭐 원래 목적이 성범죄다. 그리고 살인이 우발적이다. 이 우발적이라는 근거가 또 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목적이 성범죄였던 근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면 유도제 구입했던 네.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됐던 거, 과거부터 성 관련 문제를 자주 일으켰던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전기 이발기를 굳이 준비해서
이양의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성의 머리를 삭발하거나 혹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성적인 쾌감을 얻는 이들의 사례가 있고요. 그죠. 뭐 이게 아니라면 사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성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성별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발기를 준비했다면 이거는 결국 살인 이후의 수습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건데 네. 이건 곧 살인 자체를 계획했다는 말과 같겠죠. 네. 근데 평소에 계획적이고 철저한 성향의 김 씨라면 단순히 머리만 밀어서 남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전기 이발기는 살인을 생각하고 준비한 물건은 아니지 않을까. 여러모로 성적인 의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근거.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내용인데 범행 당일에 김 씨가 이양을 만나기 바로 2시간 반 전에 내연녀와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관계를 가졌던 거죠. 근데 이런 행위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후에 본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이 범죄에 앞서서 욕구를 미리 푸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좀 차분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을까. 그쵸. 약간 불안감을 좀 가라앉히고 싶었던 긴장감을 것 같기도 떨어뜨리고 좀 더 차가운 상태에서 이제 계획한 일을 실행하겠다. 하고요. 좀 자기 평소 성격과도 좀 어울리는 그쵸. 준비 단계였던 것 같아요. 네. 뭐 특이한 건 이발기를 준비했는데도 뭐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죽일 생각은 사실 없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자니 워낙에 큰 일을 저지른 상황이라 사실 살인도 좀 계획은 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발적으로 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좀 나온 게 있나요? 이양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무작정 도망쳤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성향은 아주 계획적인 성향의 사람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살해가 다 목적이었다면 도망을 쳐서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계획대로 능숙하게 대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 씨의 성향과 맞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시신 처리가 너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냥 숲을 속에 휙 버리고 떠난 거예요. 수사 결과 그리고 프로파일링 분석을 종합한 경찰은 이 사건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립니다. 근데 김 씨의 범행이 틀림없다는 건 증명이 됐지만 또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사망한 장소 그렇게 처리하는 게 상식적인가 범인 입장에서 그렇죠. 이거인 것 같은데요. 그 이양이 사망한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도 있었는데 시신이 발견된 곳이 해발 250m 정상 부근의 비탈진 숲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풀이 막 진로를 막고 있는 험한 길이었어요.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이양에게 낯을 줬던 걸까 이렇게 해치고 대면서 나가라고. 가라. 예. 그래서 공범의 흔적은 없는 사건인데 여기서 김 씨가 본인보다 무거운 시신을 산 정상 부근까지 옮긴다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네. 때문에 산 어딘가에서 범행이 벌어졌다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사망 장소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신의 머리카락을 왜 잘랐냐.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양이 단발머리인데 1cm 남짓한 길이로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앞쪽 내용과 반복이긴 한데 성도착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 전문가는 그것보다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살해 도구와 방법은 뭐였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데 네. 부패가 너무 심해서 사실 진짜 뭐 아까 개구리 소년 말씀하셨던 것처럼 뼈에 어떤 손상이 갈 정도로 심한 상처가 남지 않는 한 이게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피부가 이미 부패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뭐 뼈까지 다칠 정도의 공격이 아니었다면 알 수가 없다. 그쵸. 네. 그래서 뭐 어떤 도구로 공격을 당했는지 사인이 뭔지 어떻게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이런 중요한 사실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사건에 관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뭐 관련된 이야기들 혹시 뭐 소문이라든가 있었죠. 있나요? 괴소문. 당시에 그 SNS 상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3개월 전에도 이 김 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여고생 아르바이트생이 실종됐다. 그리고 김 씨가 그 강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 아시죠? 요 사건에도 연루됐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사실 그렇게 흔한 만남은 아니잖아요. 아빠 그쵸. 친구와 단둘이 만난다는 게. 그죠. 그래서 혹시 둘이 좀 부적절한 교제를 가졌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양이 본인 의지로 그랬던 거 아니냐. 아니면 뭐 혹시 부모하고 김 씨가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들이 좀 많았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개적으로 일축했고요. 조사 결과 실종된 다른 알바생은 없었고 다른 소문들도 다 근거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 한 번 일어나면은 사실 이게 그러면은 안 되는 건데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사건을 보는 사람들도 객관적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여고생이 죽었고 그게 친구의 아빠야. 사람들이 이거 화나기 너무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아무나 의심하고 보는 이러한 분위기도 사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생긴 소문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판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2018년 9월 11일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사망한 상태인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뭐 공소권 없음이라는 거는 음, 재판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이 뭐 김 씨의 범행으로 확인이 된다고 해서 뭐 무기징역을 내리든 사형을 내리든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재판이라는 거죠. 조금 더 일찍 발견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인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경찰이 발표한 이 범행 동기 성범죄 이것도 네. 사실 어디까지나 그 밝혀진 상황들에 대한 합리적 추론일 뿐이지 사망한 김 씨가 뭐 다시 살아나서 자백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범행 동기는 풀리지 않는 숙제. 그래서 이게 좀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건은 해결된 거지만 문서상 그쵸. 하지만 당사자의 최종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직 있는 건 아닐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사실 김 씨는 계획에 없던 살인 때문에 성격상 아주 불안했을 수 있고 결국 그 결과로 자살을 택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뭐 사건 많이 다뤄보셨겠지만 마지막에 이 범인들이 자살하는 거 정말 저는 극혐이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진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하나 더 준비돼 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또 라디오다 보니까 이 음악을 좀 하나 선곡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샷나일님께 섭외 연락 드리면서 이거 저희 라디오고 노래 선곡도 있기 때문에 출연자가 또 하나 골라주셔야 된다. 그렇죠. 미리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준비하셨나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라는 곡을 선곡해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들으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직접 선곡하셨는데. 이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미국 배우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가수인데요. 아빠 추천으로 6살 때부터 연기와 노래 레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10살 때부터 여러 노래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도 있고요. 12살 때부터는 이제 아역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7살에 드라마 OST를 불렀는데 All I Want라는 자작곡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앨범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곡이 지금 들으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였습니다. 그래요. 데뷔곡이고 빌보드 1위 하면서 작년에 가장 인기를 끈 신인 가수였고요. 빌보드도 사실 지금 음반 사재기나 뭐 순위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와중에 이 곡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순수하게 대중의 평가만으로 1위를 했다. 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기도 했죠.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팝 음악에 관심은 없어도 저스틴 비버는 다 아시잖아요. 저스틴 비버 이후에 데뷔하면서 이 정도 파급력을 가진 가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그 정도 인기고요.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맞아요. 얼마 전까지 미국과 유럽 투어 했었고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고의 신인상 또 받았습니다. 데뷔하면서 음악 시장을 장악한 이런 사람이 천재지 않을까 싶어요. 빌리 아일리시와 같이 에이브릴 라빈의 뒤를 이을 가수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빌리 아일리시 아시죠? 몰라요. Bad Guy. 저 노래 진짜 몰라요. 노래 안 들으시는구나. 제가 원래 진짜 잘 들었는데 네네. 제가 결혼을 하고 네네. 이 삶을 살면서 아예 음악 듣는 노래를 지금은 완전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만 반복해서 듣고 아예 몰라요. 옛날에 비해서 정말 아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또 키우시다 보니까 아예 못 들어요. 아, 동요만 바쁘시죠? 들어요. 동요. 아, 그렇구나. 핑크풍을 좀 선곡하시지 그러셨어요? 핑이핑. 그래요. 둘이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싱어송라이터고 17살에 데뷔했거든요. 왜 이렇게도 일찍 성공하나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래요. 자, 사건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어때요? 우리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자,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진행은 아.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긴장이 많이 풀리셨고 아까보다 목소리 커지신 게 좀 뒤늦게 발동 걸리시는 스타일 아닌가. 맞아요. 아, 그래요? 어머. 저희가 그렇거든요. 저희 유튜브 둘 다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비슷하다는 느낌 사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네,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끝나갈 때쯤 막 재밌어지고 맞아요. 자연스러워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끝나고 후회를 해 항상 우리가. 이제 재밌는데 벌써 끝나나? 사건 2개 진행하면 첫 번째 사건은 조금 경직돼 있고 네네. 두 번째로 가면 되게 자연스러워져 있는 거야 항상. 시작하자마자 자연스러워지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자, 이제 뭐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계 미스터리 두 번째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최양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김양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친구하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 지금 집에 도착했어" 라는 말과 함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최양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누구세요? 야 잠깐 끊어봐" 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친구도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이틀 후에 있을 자신의 생일 파티에 친구 김양도 참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 김양은 이틀 후인 25일에 파티에 오기는커녕 전화나 문자 한 통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평소하고는 좀 달랐어요. 연락도 없이 잠적을 한다거나 연락도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최양이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김양의 집에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네. 근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집안에서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던 거죠. 전화는 계속 안 받았고요. 결국 최양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친구가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그날 통화하면서 집 비밀번호 누르다가 "야 잠깐 끊어봐" 하고 끊어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났는지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3월 25일 밤 9시 30분에 경찰이 김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요. 그녀의 집 현관으로 향합니다. 김양이 혹시 뭐 자취 중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죠? 네, 그건 아니고 이제 가족들이랑 함께 사는 집이었던 거죠. 문 앞에 도착한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하면서 집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 현장에 출동했던 인원의 판단 하에 문을 강제 개방하기로 합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죠. 잠시 뒤에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최양과 친구들이 집에서 나오는 경찰에게 다가가서 "친구 집에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경찰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요. "내려가 계시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경찰이 이 김양의 집에서 발견한 건 여성 3명의 시신이었어요. 모두 흉기에 의해서 목 부분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한 사람이 더 발견이 돼요. 근데 목에 칼이 꽂힌 채 누워 있었는데 남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발견 당시에 이 숨이 붙어 있었던 남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4사람이 가족이고 집에 침입한 괴한에 의해서 습격을 받은 피해자들처럼 보여요. 그렇죠. 다 같이 한 집에서 칼에 찔렸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3명의 모녀뿐이었어요. 앞서 발견됐던 네. 김양, 그리고 여동생, 엄마. 네. 그러면 작은 방에 있던 그 남자는 가족이 아니라는데 누군가요? 이 남자가 이 3 모녀를 살해한 범인이었죠. 범인이었어요. 네, 범인이었어요. 네. 이 사건은 노원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날 작은 방에서 발견됐다는 남성은 1996년생, 당시 나이 25세의 김태현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이 김태현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 사건이죠.
김태현 검색하면은 그 경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찍힌 사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목에 붕대 감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사건 저지르고 자기 자해하면서 났던 상처였던 것 같아요. 포토라인에서 너무 뻔뻔했었죠. 그래서 뭐 그 이야기도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그날의 끔찍한 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범행 과정 그리고 동기 이제 밝혀야 되는 건데 사건 전까지 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이 25살의 김태현 그리고 김양이 처음 만난 건 게임이었어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던 2021년 1월 초에 이 두 사람이 PC방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만남을 하는데 여기서 김태현이 김양을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고요. 곧바로 다음 약속을 잡게 됩니다. 단둘이 본 건가요? 네. 1월 중순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요. 며칠 뒤인 23일에는 이 같은 게임에서 만났던 또 다른 지인들 2명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된 거죠. 넷이 만난 거죠. 네네. 네. 남자들, 여자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 김태현, 김양을 포함해서 여자들, 남자 둘이었는데 이 중에 김태현을 제외한 또 다른 남성이 김양에게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둘이 사귄다고 확실히 그런 이야기도 그쵸. 없었던 거니까. 근데 김태현이 여기에 열이 받은 거예요. 분노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김양에게 관심을 보였던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다짜고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각이 드는 건 김태현은 지금 김양을 짝사랑하고 있고 친구라는 명목으로 좀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정리하자면은 이성 경험이 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뭐 오고 갔던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저기까지 간 거죠. 자기 혼자 사귄 겁니다. 그죠. 혼자 사귄 거죠. 네네. 결국에는 이게 말다툼으로 번지게 됐는데 이때 이게 그냥 가벼운 말다툼이 아니라 엄청 막 과격하고 무례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남아있었던 세 사람이 김태현의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김양도 이 만남을 끝으로 김태현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때부터 김양에 대한 김태현의 상습적인 괴롭힘과 집착이 시작됐던 거예요. 뭐 이런 거겠죠. 나 너 좋아하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배신당했다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아마 범행 동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막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고 차단당하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고 김양이 계속 연락을 피하면 집 앞으로 찾아갑니다. 8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고 해요. 아이고. 주소를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아니 그럼 집은 또 어떻게 알았대요? 이게 김양이 메신저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에 찍혀 있었던 택배 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주소를 알아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김태현의 말이고 네네.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던 게 이미 살인 전에 집을 알아냈을 거고 동네를 서성이면서 이 복도식 아파트에 대한 것도 익혔을 거다. 그리고 숨진 김양이 회사를 언제 쉬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냥 뭐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미리 미행하면서 뭐 현장 사전 답사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범행을 며칠 전부터 최소한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머릿속으로 많이 상상했다. 맞아요.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김태현은 이후에 김양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갑니다. 김양이 집에 있건 없건 계속 찾아갔고 가서 이제 김양의 어머니를 마주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친구예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이런 짓까지 했던 거죠. 결국에 김양은 김태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귀가를 했고요. 폰 번호까지 바꿔요.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뭐 심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대처였던 거죠. 근데 김태현이 여기서 또다시 분노합니다. 결국에는 끔찍한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기억을 못하고 내가 열받았던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전형적인 범죄자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다 자기 위주 관점이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감옥에서도. 그래요. 네. 김태현이 범행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쓴 시간이 무려 일주일입니다. 도구나 방법을 알아보는 건 물론이었고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김양에게 몰래 접근해서 이 동선까지 파악을 해요. 그런데 당시 김태현의 아이디와 연락처가 다 차단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처음 했었던 게임 있었잖아요. 네.
그 게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김양에게 채팅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태현이라는 사람 보면은 히키코모리적 성격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방구석에서 굉장히 집요한 면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마치 똑똑하고 치밀하고 용의주도하다는 착각을 하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들로 범행 계획도 좀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김태현은 김양의 업무 시간대를 알아냈고요. 이 범행 타이밍을 정해서 어떻게 침입할지를 계획을 했던 거죠. 그에게 김양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건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차하면 다 죽여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김태현은 2021년 3월 23일 오후 5시경에 김양의 동네에 도착합니다. 처음에 김양이 자주 다니는 PC방에 들어가서 20분가량을 머물러요. 당시에 컴퓨터를 사용하지는 않았었는데 휴대폰을 이용해서 김양의 위치를 파악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5시 20분에 김태현은 PC방을 나와서 근처의 슈퍼마켓으로 향했고요. 여기서 범행 도구로 쓸 칼을 훔쳐요. 주인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칼을 품 안에 숨겼고요. 다른 물건을 구매한 뒤에 태연하게 가게를 나섭니다. 이게 김태현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많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샀다는 걸 이 슈퍼마켓 주인이 기억하면은 결국 자기는 사건을 저지를 테니까 경찰 수사 이어지고 주변 수색하면서 이 슈퍼도 와볼 것이다. 그럼 슈퍼 주인에게 누군가가 칼을 사갔다. 이 진술이 나올 테니까 그게 나오지 않도록 훔쳤다는 건데 사실 뭐 CCTV 다 있고 범행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경로 파악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닥친 상황만 고려하는 거예요. 길게 생각하고 멀리 볼 줄 모르고 좀 지능도 좀 사실은 떨어져 보이지 않나 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나름대로는 뭔가 치밀하게 한다고 하는데 되게 좀 허술하고 진짜 지능이 떨어져 보인단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 착각하는 거죠. 나는 그죠? 치밀해. 맞아. 네. 나는 치밀해. 네. 그 다음 목적지는 이제 김양의 집이었죠. 김태현이 김양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휴대폰으로 검색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 급소, 사람 죽이는 법. 여기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럼 뭐 초범이라니까 자기도 사실은 좀 막연했겠죠. 어떻게 해야 그쵸. 될지. 자, 그리고 잠시 뒤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양의 집 현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러요. 당시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김양이 아니었고 여동생이었거든요. 혼자 있었던 네, 거예요?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퀵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이때 김양의 여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니에겐 또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퀵서비스가 오겠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문을 열기 전에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퀵 시킨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양은 시킨 적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후에 엄마가 무슨 물건인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생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일어났네. 네. 그래서 엄마가 뭐해? 반신욕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이렇게 딱 단답으로 대답이 왔던 거예요. 이후에 밝혀진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김태현이 했던 답장이었죠. 그러니까 퀵입니다 했을 때 여동생이 올 게 없는데 가족한테 물어봐야겠다 하면서 카톡을 하는 순간 이제 들어간 거죠, 집 안으로. 그럴 그래서 수 이제 있죠. 범행이 일어났고 네. 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카톡에 오는 거를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김태현이 직접. 근데 이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좀 무서웠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김양의 여동생이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퀵기사에게 문 앞에 물건 그냥 두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김태현은 안 가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김양이 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꺼내려고. 네. 근데 그때 기다리고 있다가 덮친 거예요. 집 안으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고 순식간에 김태현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미행이나 뭐 현장을 찾아가면서 가족들이 언제 집에 오고 언제쯤 되면은 이 집에 몇 명 있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애초에 다 죽일 목적이었다. 네, 이거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원한을 가진 거는 김양뿐이잖아요. 그죠. 자주 찾아가면서 가족이 자기에게 좀 싫은 티를 좀 냈던 건지 그것도 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도 마주쳤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김태현은 밤 10시 반에 김양의 어머니가 귀가를 했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까지 살해를 했어요. 이제 남은 목표는 딱 한 명이죠. 김양. 네.
그날도 김양은 평소처럼 친구 최양과 통화를 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집안에서 자신을 스토킹하던 김태현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전화를 딱 끊었던 그 시점이 시점이죠.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김양이 김태현을 보자마자 어머니와 동생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 간절한 물음에 김태현의 답은 보냈다. 이 한마디였어요. 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최종 목표인 김양을 죽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후에 이어진 김태현의 행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때 발생한 출혈 때문에 잠시 기절했다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 말을 그대로 다 믿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이 다 사망했고 이 상황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김태현의 말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혹시 뭐 계산된 행동이지 않을까? 자기 혐의를 뭐 낮추거나 조금이라도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뭐 그런 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다음에 나올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이 말랐나 봐요. 냉장고에 있었던 맥주, 우유 이런 거 막 꺼내 마셨고요. 밥까지 챙겨 먹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 배를 또 복막이 뚫릴 정도로 찌릅니다. 근데 장기는 건드리지 않아서 죽진 않았고요. 그렇게 피해자의 집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경찰이 문을 따는 소리를 듣고 또 그때 목을 찌른 거예요. 이후에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까지 받게 됐던 거죠. 피의자 김태현이 회복을 하면서 이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경찰은 과거에 김태현이 여러 차례 전과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냈어요. 성적인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여자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볼일 보는 모습 몰래 훔쳐보고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음란 메시지 보내고 이런 짓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 전에 김태현이 했던 일들 보면은 범행 공간이 인터넷, 화장실, 휴대전화 이런 데예요. 폐쇄성과 익명성이 있는 공간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인 앞에 자기를 좀 드러내지 못해요. 아까 히키코모리라는 말 나왔는데 이거랑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성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네, 실제로 사회성 진짜 떨어졌어요.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태현이 군대를 전역하고 마땅한 직업이 없이 PC방만 전전하면서 그냥 게임에만 몰두를 했다고 해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제 매사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나도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케 하는 다혈질의 도벽, 그냥 종합적인 노답이었던 거죠. 여러 가지 하네요. 그렇죠. 경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김태현의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김태현의 가족들은 압수수색 직후에 황급히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뭐 그 뒤에 어디에 산다거나 뭐 이런 건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네네. 경찰은 김양 지인들의 증거를 확보했고요. 여기서 김태현이 김양을 스토킹한 정황을 포착합니다. 김태현은 강도 높은 수사에 김양이 자신을 등한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답해요.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게시됐고요.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인 4월 4일자로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의를 해요. 그렇게 다음 날인 4월 5일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던 거죠. 이 김태현의 이름, 뭐 얼굴 이런 것들이 이때 공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뭐 보도가 알려진 게 아니라 김태현이 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 심의위원들의 이 결정, 이 기간까지 지나고 우리는 조금 늦게 소식을 접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마스크 벗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 그죠, 이거 그쵸.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만 했죠. 그 영상 저도 봤는데 뭐 갑자기 무릎 꿇고 이상한 말해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거 지훈이 영상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료 영상을 보면서 이 말투가 진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인 거예요. 말투나 태도나 표정 같은 게. 그래서 저는 딱 느낀 게 제가 지금 무슨 수상소감 얘기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약간 나 이렇게 잘못 인정하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 멋있지 않아? 약간 이런 거에 취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행동하는 게. 6월 1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그는 김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게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사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서 현장에 침입을 했고 피해자인 척 위장해서 문자까지 보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다 목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는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죠. 준비부터 실행까지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 아니라면 네.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행위죠. 검찰은 김태현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구형 직후에 김태현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로 인해 사망한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는데 어떤 굉장히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마치 자기에게도 사정이 있다는 걸 좀 말하고 싶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 자체도 사전에 미리 자기가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랬던 걸로 보여요. 최종적으로 2022년 4월 14일에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뭐 가석방이 금지된 무기징역 뭐 이런 건 우리나라 없으니까 뭐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얼마나 잘 생활하냐에 따라 나올 기회가 있어요. 그죠. 예. 있죠. 그리고 나오면 이제 30년간 전자발찌를 차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스토킹이 이렇게 잔인한 범행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처벌로 인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네. 여자 BJ를 계속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남성이. 근데 그냥 벌금 내고 말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전 단계에서는 처벌도 약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밖에 없는데 무형이잖아요. 그죠.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직접적인 피해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끝나니까 이게 그쵸. 진짜 큰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뭐 적은 벌금 뭐 10만 원 이 정도로 그냥 대충 해결하고 나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범죄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불행 중 다행인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인지해서 관련 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벌금의 금액이 눈에 띄게 높아지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만 가지고는 큰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를 제재한다고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있죠.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 반의사 불벌 조항이라고 하죠. 네네. 이 반의사 불벌죄는 사실 1953년 9월에 형법을 제정할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 유형인데 이게 한국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제도라고 해요.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처벌 규정이에요. 좀 웃기지 않나요, 이거? 문제는 이 규정에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예. 수사기관도 그냥 합의하세요.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찰, 검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거리 없는 게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피해 사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조사로 빨리 종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편하고 싶으니까. 그죠. 예.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반의사 불벌 조항이 삭제될 건가? 저는 사실 긍정적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이번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피의자 전주환이 반의사 불벌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가 종결이 되니까 피해자를 계속 종용하기로 했던 거죠. 사실 이 정도 대응으로는 뭐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이 정도 대응으로는 이 노원구 사건은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벌어질 사건들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사건은 여기까지죠. 네. 네, 뭐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3명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김태현이. 근데 무기징역입니다. 이거는 사실 형이 좀 가볍지 않나. 그렇죠. 사형이 마땅하지 않나. 근데 어떤 점 때문에 검찰이 사형 구형했나요? 이게 사실 사형이라는 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형벌로서의 그 기능을 잃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처벌에 어떤 그걸 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한 거죠. 사형은 줘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상징성이라도 갖자는 거죠. 그죠. 실행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법은 너 이거 죽을 죄다. 그래, 너 죽을 죄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건데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뭐 그런 판단을 존중해야겠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스토킹으로 이어진 살인 사건이에요. 스토킹이 이번에 스토킹 방지법 통과되면서 이게 이제 확실한 죄입니다. 근데 이 처벌 기준이 사실 조금 모호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토킹을 하는데 집 앞에 자꾸 찾아갑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왔죠? 왜 이러냐라고 물어봅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여잔데 좀 바빠서 갑자기 찾아왔다 생각도 나고 이렇게 핑계대 버리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부터 스토킹으로 볼 거냐. 그쵸. 경찰도 사건 담당했을 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처벌 기준이 아직 뭐 이제 막 통과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뭐 판례도 딱히 없고 예. 이제 1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아주 기준을 두기가 법조계에서 좀 어렵다. 그죠.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의 가석방 가능성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가석방 가능성은 사실 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의견을 보였었어요. 재판 때.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재판부의 의견인 거지. 네네. 사실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에서 하니까 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봐야겠죠. 교정기관에서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고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20년이 지났을 때 이 김태현에 대한 교정시설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감이 안 잡혀요. 얘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낼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걸 봤을 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꾸밈을 좀 잘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뭐 피해자 친척이라든가 뭐 자기 가족이라든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반성 중이라는 걸 충분히 어필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교도소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또 짠다면은 교도소에서도 좀 연기를 하진 않을까. 근데 뭔가 얘는 또 그걸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길게 지속시키지 못할 것 인내심이 같은 없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관련된 이야기 하나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아세요? 롤이죠. 해본 적은 없어요. 김태현이 그 게임으로 만났던 거예요, 피해자. 그쵸, 그쵸. 이때 김태현이 또 쓰던 아이디가 피글렛이라고 하는데 이 롤 프로게이머 중에 피글렛이라는 아이디를 쓴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게이머는 영어로 피글렛이고 얘는 한글로 피글렛인 거예요. 근데 기사는 어쨌든 피글렛으로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이 프로게이머 살인 사건인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뭐 얘기가 막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사자 반응도 나왔는데 뭐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살인범 취급받고 있다. 난리 났었겠네요, 완전히. 너무 억울하고 자기 아니다. 글 써서 이제 그게 또 많이 알려지고 게임판에서도 조금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죠. 자, 그렇습니다. 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이 사건을 유튜브에서 방송하셨었죠? 했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지훈님하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한 거. 그렇게 고른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준비를 생각하셔서 하셨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뭐 아는 사건이라서 중간에 뭐 추임새 맞는 게 전부지만 예, 그래도 호흡이 뭐 아예 안 맞지 않았다. 너무 잘 맞는데. 아, 그래요? 잘 맞나요? 너무 재밌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뭐 이렇게 한번 3회 방송 찬날님과 같이 꾸며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도 뭐 유튜브 6년 동안 인터넷 방송 진행하면서 누군가 뭘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요. 그러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훈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원래 저 이런 거 좀 고민하거든요. 네네. 고민하고 생각 괜히 쓸데없이 많이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지훈님 그날 연락 오시고 그냥 단박에 저 할래요. 바로 하고, 네, 저는 너무 남편한테도 계속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또 재밌게 하고 와, 즐겁게 하고 와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사실 처음에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거 괜히 일이 커져서 서로 곤란하고 뭐 어색하고 뭐 이 상황이 혹시 올까 아마 저도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근데 좀 알고 있는 유튜버 중에 제일 친해요. 맞아요. 외로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훈님이. 그래요. 지훈님이 되게 좀 본인이 하면서 경험한 꿀팁 같은 것도 되게 공유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했죠.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사실 이 노란 달러 때문에 고생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많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그래도 도움이 좀 됐네요. 너무 많이 되죠.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시고. 사실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좀 외로워요, 직업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만 끄고 나면은 공허합니다. 아, 예.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같은 업종 사람들과 음.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동- 친구지 않나. 동료이자 또 선배님이자. 아이 무슨 선배는 무슨. 아우 선배죠. 1년이나 먼저 하셨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런가? 그쵸. 2016년에 하시지 않았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17년 2월쯤 시작한 아. 것 같으니까. 방송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저요? 저는 원래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선생님이셨어요? 네, 저 이제 수학 아이들 가르치다가 학원? 네, 학원에서 아, 진짜? 네, 가르치다가 좀 그만둬야겠다. 그때 학원이 좀 많이 힘들어지면서 제가 너무 수업이 많아져서 몸이 되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 다른 일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본 거죠. 근데 뭔가 이 다루는 소재부터 이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부터 내가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묘한 그런 근자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학원을 그만두면서 바로 켰죠, 방송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 영상을 이제 혼자 유튜브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밑에 이제 지훈님 영상이 뜬 거예요. 예, 어, 보통 남자- 그렇게 봐요. 남자분도 있었네? 이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구나. 아, 샤나일님은 저는 이제 제 구독자들 덕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뭐 여러분 뭐 봐요? 그랬더니 샤나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검색해봤더니 이거 나랑 비슷한데? 역시 경쟁자인데요. 열심히 해야겠는데. 아유, 경쟁이 네. 됩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어쩌다가 이 연락을 처음에 하게 됐죠. 그냥 그때 노란 달러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저는 2017년 2월쯤 방송을 켰다가 네. 8월에 딱 수익 창출이 시작됐거든요. 음, 근데 수익 창출이 시작된 그 달부터 노란 달러가 붙더라고요. 그 정책이 이제 들어간 거죠. 바로 저의 네. 수익 창출과 동시에 노란 달러 정책이 시작됐죠. 네네. 막 이게 뭐지? 막 너무 힘든 거죠. 막 거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가면 한 영상 한 20개가 다 노랑 달러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걸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러다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였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처음에 오고 갔나? 아니면 생방송으로 오고 갔나? 저도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제가 먼저 기억이. 연락을 한 건지 그래서 통화 그걸 한번 모르겠네. 하죠 해가지고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1시간 넘게 통화했던 것 같아요. 처음 첫 통화했는데 통화인데. 1시간 넘게 통화했어. 예, 할 말이 서로 쌓였던 거지 말할 데가 없으니까. 맞아. 예, 그랬던 할 기억이 말이 납니다. 많더라고. 그래요. 종종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렇게. 그래요. 예.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뭐 혹시 뭐 고정 노리시는 거는 아닌가요? 고정이요? 아이고, 고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반고? 반고 그냥 한 번씩 생각나시면 불러달라. 알겠습니다. 뭐 또 한번 기회 만들어 볼게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아, 너무 오늘-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궁금한데요. 이제 딱 그 플로우에서 들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한번 재밌게 예, 다 잘라내고 너무 틀렸어. 저 생방 때 진짜 버벅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집된 거 보면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는데 들어와서 보면은 인간적이시네요. 걱정 마시고요. 너무 제가 틀려가지고. 최대한 스무스하게 아유,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또 배경음악도 넣고 잘 한번 잘하시는데 쉽게 잘하시. 그런 이야기 나오게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즐거웠죠. 그리고 지은님을 실제로 봐가지고 네. 여러분 대박이에요. 뭐가요? 연예인 같아요. 아니 안 돼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또 유튜브에 또 박보검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얼굴이 진짜 작으시고 키가 아, 진짜 커요. 그건 인정. 그리고 너무 그냥 이렇게 키고 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되게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지금 여기.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다 원고 준비하시고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 저는 근데 없는 얘기는 못해요. 약간 없는 얘기 못하는 스타일인데 느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이 진짜 한 3배, 4배 많아지실 것 같네요. 네, 오늘 녹음도 평소보다 한 30분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요?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만큼 재밌으니까 또 그죠, 주고받은 그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즐거운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종종 뵐 불러주세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저는 오케이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희 참여 신청도 받고 있어요. 자,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sin6659@다음.net으로 여러분이 경험하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셔서 방송에 나오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게요. 오늘 신지우의 미스터리 듣고 갈래. 어느 독일 주유소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유명 얼터너티브 락밴드 후바스탱크의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리즌.